세계를 파멸로 이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그 시작에는 유럽을 넘어 세계를 소나기에 쥐고자 했던 히틀러의 탐욕과 나치 독일의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대량 학살이 있었는데요. 주변국의 어떤 방해나 반발 없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전 세계를 속인 희대의 사기극이 존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서야 밝혀진 전대미문의 사기극. 그 비밀을 지금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건드리면 세계대전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나라는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러시아 혁명으로 공산주의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는 대부분 왕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정 들어오고 의회제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정치가 저게 좀 독재적이냐 혁명적이냐 이런 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1차 세계대전처럼 거미줄이 착착착착 짜지는 게 아니라 걸어 말어 이렇게 망설여가지고 모든 게 점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틈을 히틀러가 파고들어서 한 구역을 점령하게 되고 독일이 순식간에 부강해지고 그리고 도장 깨기 하듯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하나씩 먹어가면서 비로소 뒤에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잡은 후에 베르사유 조약의 여러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1935년 3월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평시 상비군을 50만 명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독일 공군의 존재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는 베르사유 조약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영국과 해군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의 일정 비율만큼 전투함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히틀러의 인기가 폭발하게 되는 비결이고 동시에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1936년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군부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무장 지대가 된 라인란트에 약 3만 명의 병력을 보내면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본 거죠. 라인란트는 어떤 것이냐?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대로 독일 땅이긴 하지만은 비무장 지대가 되었고 독일이 군대를 주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치 독일이 군대를 움직이면 프랑스가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제재를 안 합니다. 프랑스는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만 하고 영국의 지지 없이는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라인란트를 독일이 점령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독일은 군사적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장악하고자 합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까지 합병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두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히틀러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했던 데는 사실 결정적 이유가 있었는데 베르사유 조약 깨고 나서 히틀러가 군비와 경제를 동시에 부흥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다 가다 보니까 동시에 다 멈추기 직전에 와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원이 있는 땅을 먹어야지. 자원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데가 체코였습니다. 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과 무기 공장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체코를 먹어야 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도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제야 영국과 프랑스는 위기를 느끼고 이탈리아와 함께 미넨에서 히틀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 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텔란트를 독일에게 넘깁니다.
사건은 정말 컸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이 무기 공장을 접수하는 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 더 이상 전쟁하지 마. 이거는 무기고 열어줘서 무기 나눠주면서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싸우지 마라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걸로 히틀러는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왜? 자기가 빼앗긴 영토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재무장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왔거든요. 더욱이 영국과 프랑스가 꼼짝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히틀러가 그야말로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완전한 준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연합국들은 왜 베르사유 조약도 깨부신 독일과 히틀러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1차 세계대전 때와 2차 세계대전 때의 차이가 소련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각국은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이 소련의 공산주의로부터 유럽을 지켜줄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히틀러의 만행을 눈감아 주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1930년대 유럽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럽은 그 1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또다시 전쟁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 사이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고 또 저런 대전을 일으켰다가는 혁명이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세계를 휩쓴 대공황.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머릿속에 있는 1차 세계대전은 1000만 명을 투입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경제 활동하는 남성의 40%가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을 치를 엄두가 나질 않았던 거죠.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시키자 비로소 영국과 프랑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다음 타깃이 폴란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는 막아야 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독일은 폴란드를 노렸던 것일까? 왜 하필 폴란드였을 것인가? 이 중심에는 단치이 지역과 폴란드 회랑이 있습니다. 단치이는 폴란드와 독일이 오랫동안 분쟁했던 땅으로 폴란드 회랑과 단치이는 당시 독일에게는 성가신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본토를 둘로 나눠버렸는데 이 또 본토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프로시아, 동프로시아 지역이 끊어져 버린 거죠. 더욱이 단치이는 발트의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주요 도시였는데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는 독일 입장에서는 바닷길을 열어야만이 자기들 말로는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고 속된 말로는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반드시 필요했던 히틀러는 단지에 살고 있는 나치 당원들을 봉기시켜서 주민들이 독일 통합을 원한다라는 쇼를 하게 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군해야 된다. 폴란드가 이 땅을 순순히 내줄 리가 없죠. 폴란드도 자존심 있는 국가인데 히틀러와 폴란드는 오랜 기간 협상했지만 협상은 결렬됩니다. 히틀러는 이 땅을 무력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다니죠. 그런데 폴란드를 성공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히틀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이었죠.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소련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오래된 역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이 나토의 동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영토였죠. 그런데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바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중립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폴란드를 중립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이게 소련의 명분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과제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독일과 소련이 서로 폴란드를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까지 대립하기 때문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소련이 개입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독일은 영국하고 프랑스도 견제해야 되고 소련하고도 견제해야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련과 독일이 양쪽 체제의 양수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소련이 독일하고 선전포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히틀러가 이 틈을 파고들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맺어버려요. 폴란드를 반씩 나누자. 문제는 이 조약을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했는지 영프도 감쪽같이 몰랐고, 심지어는 폴란드 침공을 준비하는 독일 군부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념 대결, 체제 대결로 생각해서 둘은 반드시 싸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히틀러와 스탈린은 서로의 이익을 갖고 나누자라고 했던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을 명령합니다. 나는 마침내 무력의 의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1939년 8월 31일 저녁 무렵 독일군 150만 병력이 폴란드 최전방 출격 지점에서 다음날 새벽의 전격전을 위해 대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8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글라이비치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 폴란드군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독일인이 운영하던 방송국에 폴란드군이 습격해 들어와서 순식간에 건물을 점령하고 민간인 직원들을 위협해서 구금합니다. 방송시설을 장악한 폴란드군은 그 자리에서 폴란드어로 작성된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던 선언문은 3, 4분 동안 낭독되었고 수천 명이 방송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방송국을 제압한 폴란드군이 독일군에 의해 제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총격전 직후에 방송국을 찾은 몇몇 언론사 기자들은 건물 주변에 쓰러져 있는 무장 세력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베를린에 전해졌고 히틀러는 즉시 의회를 소집해 자위권 차원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국경지대에서는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었고 히틀러는 이 모든 사태를 싸잡아서 폴란드의 소행으로 규정합니다. 즉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은 방어전일 뿐이며 폴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독일군은 9월 1일 새벽 폴란드 공격을 시작합니다. 폴란드는 글라이비츠 라디오 방송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폴란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조차도 폴란드의 공격을 비난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종전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글라이비츠 방송국 습격 사건은 독일의 자작극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계획은 히틀러의 명령하에 하인리히 히물러가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왜 자작극을 꾸몄던 걸까? 히틀러는 명분 없는 선제 공격이 주변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폴란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속일 만한 작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독일은 50여 개 사단을 동원해 폴란드의 서쪽인 독일 본토 쪽, 북쪽인 동프로이센 쪽, 남쪽인 체코슬로바키아 세 방면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독일이 보여준 전술이 유명한 전격전입니다. 보통 전격전이라고 하면 자꾸 기갑부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포병과 공군을 동원한 입체적인 전투입니다. 포병과 공군이 특정 지점에 화력을 쏟아 부으면 기갑부대가 화살처럼 파고 들어가서 후방으로 침투합니다. 보급선을 단절해서 전방에 있던 병력을 포위하는 전략이죠.
독일군은 기가 막힌 전술 기동을 하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격하고 귀신같이 폴란드군을 포위하게 됩니다. 9월 16일 독일군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포위하고 지상과 공중에서 포격과 폭격을 퍼붓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바르샤바를 탈출해 루마니아로 도망쳐서 망명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전세가 이쯤 되니까 소련이 폴란드를 나누기로 했던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서 폴란드 침공을 개시합니다. 소련은 사실 폴란드 동부를 거의 거저먹었죠. 폴란드군은 전부 독일군 맡고 있었고 소련은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폴란드도 소련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그걸 무시하고 비밀리에 독일하고 밀약을 맺은 데다가 폴란드 정부가 망명을 하니까 이제 그 조약은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폴란드 침공을 감행합니다. 바르샤바에서 12만의 수비군과 시민들이 도시 중심에 진지를 쌓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물, 전기, 가스를 완전히 차단하고 공군력과 포병을 동원해서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바르샤바는 9월 27일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폴란드가 독일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과 전쟁이 터질 경우에 폴란드를 보호해 주겠다고 큰소리 쳤던 영국과 프랑스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1939년 9월 3일 영국은 독일군을 폴란드로부터 철수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This morning, the British ambassador in Berlin handed the German government a final note stating that unless we heard from them by 11 o'clock, that they were prepared at once to withdraw their troops from Poland, a state of war would exist between us. I have to tell you now that no such undertaking has been received, and that consequently this country is at war with Germany. 당시 서부 전선에 남아있는 독일군 사단은 11개 뿐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의 병력은 10배 이상이었죠. 하지만 프랑스군의 진격은 독일 영토에 겨우 발만 걸친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죠. 심지어 영국은 독일이 폴란드를 장악해가던 9월 말까지 프랑스에서 먹고 자기만 할 뿐 전선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히틀러의 완벽한 승리였고 언론은 이를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폴란드 침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모든 연합국이 판단은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주저하게 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과 프랑스는 아직 전쟁을 일으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갑전술로 무장하고 있었죠. 히틀러라는 강력한 지도자와 나치당이 군부에 개입하게 되면서 전략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프랑스는 1차 대전의 공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프랑스군 중에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냉정한 장군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군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다. 처칠은 이 상태를 프랑스군은 생존을 위해서만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프랑스 장군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전쟁은 항상 우연히 발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냉정한 계산 아래 양자 간의 힘의 차이가 확실할 때 발생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도저히 독일을 압도할 전투력 자체가 없었고 히틀러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상태를 알고 승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련의 침공입니다. 소련이 폴란드에 침공해 버리니까 여기에 개입했다간 소련과도 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 유럽에서 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히틀러는 이것까지도 예상을 했어요. 서구 세력이 감히 독일 플러스 소련과 전쟁을 벌이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일은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차례로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프랑스 방어선을 돌파해 파리를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은 유럽을 서서히 장악해가면서 드디어 세계의 정복을 꿈꾸게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침공은 본격적인 2차 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폴란드 침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체코 병합과 폴란드 침공에 성공했을 때 그 히틀러의 인기는 정말 말도 못하게 하늘로 찌릅니다. 당시 군부는 세계대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대중의 자신감이 차고 오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군부가 히틀러에게 꼼짝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히틀러도 군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했는데요. 체코와 폴란드 침공에 성공하면서 히틀러도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다. 동시에 위대한 군사 천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세계대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Говорит Москв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두 사람,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한 배를 탑니다. 히틀러가 스탈린의 뒤통수를 치고 모두가 잠든 새벽 소련을 기습 공격했기 때문인데요. 1000만 명이 넘는 군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민간인들까지 휩쓸며 재앙과 또 같은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몰살하라. 이 전쟁의 목표는 절멸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 인류를 대량 학살이라는 공포로 몰아넣은 잔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양분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차례로 합병하고 핀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면 독소 전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양측 모두에게 불가침 조약은 한시적 조약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과 스탈린의 뒤통수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작전명 아래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기습 공격하게 되죠. 독소 전쟁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스탈린은 히틀러가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1941년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독소 전쟁이 벌어지기 약 3주 전에 독일 침공이 가까웠다는 극비 보고를 받습니다. 도쿄 1941년 5월 30일 베를린은 주일 독일 대사인 오이겐 오트에게 독일이 6월 후반에 소비에트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오트는 95%의 확률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해왔다. 스탈린이 읽은 것은 독일집 특파원으로 일본에 가서 당시 정권 핵심부에 깊이 침투해 있던 소련 정보원 리하르트 조르게의 기밀 보고였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보고는 조르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소련 스파이들이 모스크바로 보낸 경고 메시지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것을 믿지 않고 국경 수비대에게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당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적이 공격해와도 총을 쏘지 말라는 소리 정도로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독일군이 쳐들어올 때 총 한 발 쏘지 않고 물러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독소전쟁이 일어나기 5일 전에 내무인민위원회 NKVD에서 독일이 곧 침공할 거라는 스파이의 정보를 다시 스탈린에게 보고했지만 스탈린은 독일 공군 총사령부의 정보자료 따위를 어떻게 믿나? 그런 것은 정보이기는커녕 우리를 기만하려고 흘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독소전쟁 전날 모스크바로 독일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침공이 시작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스탈린은 독일군이 일부러 충돌을 도발하려고 탈영병을 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참모총장의 말을 믿고 그 독일군을 총살해버립니다. 그러면 스탈린은 독일의 뒤통수를 칠 마음이 없었는가? 있었죠. 다만 스탈린은 독일한테 계속 믿음을 줘서 독일이 열심히 서부 전세에서 싸우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나라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힘이 빠지면 그동안에 내가 힘을 키워서 독일을 치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벌어질 독소전쟁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탈린이 독일의 침공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소련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독일 침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체 스탈린은 왜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스파이들의 기밀 보고를 무시했던 것일까요? 스탈린은 어떤 첩보 보고서에도 겨울 장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독일이 겨울용 장비 없이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스탈린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증 편향이죠. 그런데 이처럼 스탈린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혔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닌이 죽은 후에 스탈린이 권력을 잡았지만 여전히 권력은 불안정했어요. 틈만 나면 스탈린을 몰아내려고 반역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결국 스탈린은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소련 지도자들을 체포한 뒤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정규군인 붉은 군대 간부들까지도 숙청을 합니다. 거의 마구잡이로 인민의 적으로 몰아서 통살하거나 투옥시킨 결과 소련군의 중추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소련은 그대로 붕괴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또한 전쟁은 사회를 단합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반혁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소련의 약점은 수십 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혁명 초기였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계급 대립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독일 침공에 대한 모든 보고를 무시하고 이것은 소련을 전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영국에서 꾸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스탈린의 판단착오 덕분에 소련은 이제 전에 없던 가혹하고 끔찍한 비극만을 앞두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은 왜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한 것일까요? 독일 군부는 이미 1940년 8월 초에 독소전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일은 대표적인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더욱이 당시에 전쟁으로 해상무역로는 봉쇄되어 있었죠. 그리고 경제성장 정책, 군비 확충 정책을 급속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미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탐낸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8세기에 벌어졌던 7년 전쟁 때부터 독일이 팽창하려고 계획할 때부터 꿈꾸고 있던 땅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디에 있냐면 소련하고 유럽의 딱 중간 경계선에 있는데 이쪽도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고 이쪽도 자원과 식량이 부족해요. 그 중간에 자원과 식량이 풍부한 노른자의 같은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태어날 때부터 풍요의 저주를 갖고 태어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삼키려는 늑대들이 결국 접근해서 터지게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난 이유도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영향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좀 황당한데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틀러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이후 순식간에 유럽 각국을 제압했고 프랑스에서는 상상 초월할 대승리를 거둡니다. 동맹국인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면서 영국은 고립된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히틀러는 영국에 화평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처칠이 이를 거부하고 영국 본토 방위 태세를 강화합니다. 결국 히틀러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영국 본토 항공전을 벌이죠. 그러나 독일과 영국의 항공전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일진일퇴하면서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동방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영국이 무의미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게 미국과 소련이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을 쳐서 굴복시키면 영국도 항복할 것이고 그러면 서유럽은 완전히 평정이 된다라는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우크라이나가 등장합니다. 히틀러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게르만족 아닙니까? 그들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볼셰비키에 맞서서 소련의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풍부한 자원과 농지를 가진 동방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장 풍족한 땅이 우크라이나였고 유대인이 가장 많은 땅도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니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을 없애고 우리가 들어가서 너도 나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독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소련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두지 않고 정복해서 독일 지배 아래에 두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1940년에) 세운 소련 공격 작전을 보면 세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그리고 키예프, 우크라이나. 이 세 곳을 목표로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무한한 영토와 인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랄 산맥까지 진격했다가는 너무 전쟁이 확대되기 때문에 독일군의 전쟁 능력이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배치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독일은 소련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전 세계 강대국에게 포위되어 버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니? 독일에게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도네츠 탄정 공업지대, 카프카스 유전지대다. 우크라이나의 탄정과 공업지대를 점령하면 소련의 군수 생산 능력은 마비되어 버린다. 무수한 인구가 있지만은 군화도 없고 총도 없고 철강도 없다면 그들을 군인으로 조직할 수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전략적인 목표를 장악해서 소련이 계속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완벽한 작전을 통해서 소련군을 섬멸시켜버려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독일군이 생각했던 전체 작전 기간은 6월 22일에서 9월 말까지였어요. 엄청나죠. 3개월 만에 소련을 정복한다. 그 넘치는 자신감으로 히틀러는 소련군 정도는 아주 쉽게 경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총병력 330만여 명의 독일군은 3개 집단군으로 나눠서 발트해부터 흑해까지 3,000km 정도의 전선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류 전쟁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Говорит Москв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전쟁은 공군의 기습으로 시작됩니다. 선전포고도 하기 전에 독일 공군이 일제히 출격해서 소련의 모든 비행장을 일거에 공습합니다. 단 하루 만에 소련 항공기 1200대가 파괴되는데 이 대부분이 지상에서 이륙하지도 못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이 먼저 상대방의 혈관과 도로를 다 끊어놓고 육군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단번에 함락시키고 서북 방향에서 모스크바를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중부 집단군은 바르샤바에서 출발해서 소련의 민스크, 스몰렌스크를 점령한 후에 모스크바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주력 부대를 포위해서 소탕한 후에 모스크바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각자 목표 지점을 점령한 다음에는 모스크바란 한 점으로 모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속도로 진격하게 됩니다. 북부 집단군은 발트해 연안 지역으로 돌진해서 개전 5일 만에 라트비아의 수도이자 중요한 항구인 리가 시내까지 돌입합니다. 구데리안이 활약했던 중부 집단군은 3개 집단군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립니다. 개전 일주일 만에 소련 영내 400km까지 돌입했고 곧이어서 지금의 벨라루스 공화국의 수도인 민스크를 점령하면서 소련군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소련군은 정말 썩은 문짝처럼 무너집니다. 사실 소련군은 지휘부가 붕괴되어 있어가지고 반격하거나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련도 자체가 부족했고 전문 장교들이 다 붕괴돼가지고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사실 소련군은 전차나 대포 이런 것은 제대로 준비가 돼 있었고 병사들도 아주 훈련이 안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라든가 정비 능력이 열악하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건 더더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리에서 좀 잘 싸우다가도 독일군이 어디 방어선 하나에 구멍을 내면 모든 소련군이 저항을 멈추고 무기를 던지고 포로가 되거나 도주합니다. 또한 반격을 안 하진 않았는데 역량이 없으니까 무조건 돌격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무모한 공격을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화 부대를 일주일 동안에 90%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장비에도 차량에는 연료 공급이 안 되고 병사들에겐 차량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멀쩡한 탱크 버려두고 걸어서 후퇴합니다. 사실 이때 모스크바는 대혼란이 납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엉망이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알지 못했고 어디에 집결해서 반격해라라는 명령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독일군은 철저한 선멸작전을 핍니다. 소련군이 후퇴하면 공군이 찾아서 폭격하고 철도를 끊어버리고 군수 차량을 공습해버립니다. 기계화 부대는 도시를 우회하고 후퇴하는 소련군보다 강이나 교량으로 먼저 진출해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련군은 점점 더 공황에 빠지고 붕괴되게 되죠. 개전 2주차 독일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폴란드 동부 전역,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일부를 장악합니다. 히틀러는 1941년 7월 4일에 적은 이미 이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쟁을 소련의 전차부대와 공군을 격파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 소련은 이미 전력을 보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중했던 할도 육군 참모총장도 소련과의 전쟁은 2주 안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예상을 깨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전투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독일군 수뇌부는 보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독일군 부대들은 보급 부족에 시달렸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기에는 독일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중부 집단군은 7월 16일에 스몰렌스크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데리안은 이때 곧바로 모스크바까지 점령하려고 합니다. 스몰렌스크는 모스크바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 모스크바까지 약 370km 떨어져 있습니다. 독일군이 모스크바로 들어온다. 소련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소련군은 반드시 이곳 스몰렌스크에서 독일군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소련식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예비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방어선을 안정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부전선이 지휘하던 5, 7 기계화 군단을 이용해서 반격을 하면서 지연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유능했고 임기응변의 능력을 발휘해서 소련군에 타격을 줍니다.
소련군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군대였어요. 독일군 포병 활용 앞으로 무조건 돌격식의 무모한 작전을 펴게 됩니다. 결국 스몰렌스크 방어전에서 소련군은 무려 58만 명을 투입했는데 이 중에 48만 명이 죽거나 부상 또는 포로가 됩니다. 독일군은 거뜬하게 스몰렌스크를 점령했고 8월 8일까지 소련군 2개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3개군에 괴멸적 타격을 줍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포로 34만 7천, 전차 3,400대, 대포 3,000문을 노획합니다. 포로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7만에서 10만 명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중부 집단군은 2달 만에 800km를 전진합니다. 자, 그러면 3개월 안에 독일은 소련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독일군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작한 직후부터 소련이 프랑스와는 다르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독일군이 소련군의 지휘계통을 부서뜨리고 보급론을 차려냈지만 소련군 부대는 더욱 완강하게 전투를 이어갑니다. 개전 첫날인 6월 22일 독일 제3장갑집단 전시일지를 보면 적이 나타난 곳에서는 그들 모두 완강하고 용감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어떤 지점에서든지 탈주병이나 항복하는 자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다. 따라서 이 전투는 폴란드전이나 서방 전투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독일 중부 집단군 소속인 제43 군단장 고트하르트 하인리치 보병대장도 소련병은 프랑스인보다도 훨씬 우수한 병사다. 매우 거칠고 치밀하면서 교묘한 계략을 아주 잘 쓴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소련군의 저항과 반격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소련군의 공격은 소규모이거나 산발적이어서 독일군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군은 이런 부분적인 소련군의 공격에 대응하느라 진격이 늦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과상으로는 독일군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소련군의 전력을 실제의 3분의 1로 얕보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전격적으로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소련의 지원부대는 신속하게 투입되고 있었는데 이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독일군의 포위망이 생각보다는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포로를 잡았지만은 실제로는 빠져나가는 병력도 상당히 많았어요. 유럽과 달리 넓은 러시아에서 대군을 완벽하게 포위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히틀러가 작전의 세부에 굉장히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전격전이라는 건 예하 부대의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속도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틀러는 자신이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 성격의 진짜 문제가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재량을 줬다, 안 줬다, 여기서는 참견했다, 여기서는 당신 뜻대로 해, 이래버리니까 아래 부대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소련군의 전력을 생각처럼 섬멸하지 못했고 자원이 상당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스몰렌스크 전투가 끝나고 독일군 지휘부에서는 국경전투에서 소련군의 주력을 섬멸하고 소련의 요지를 점령한다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결론을 내리죠. 여러 전투에서 독일군이 소련군에게 타격을 주긴 했지만 소련군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막대한 수의 부대가 계속해서 새롭게 편성되어서 전선에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어서 7월 31일 육군 총사령부는 중부 집단군의 전진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워낙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전히 총괄적인 전망은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최종 목표를 두고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독일군 지휘부는 원래 계획대로 200km 정도 남은 모스크바로 돌진해서 곧바로 함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모스크바 공격을 멈추고 전력을 오히려 북부와 남부로 분산시킵니다. 북방에서는 레닌그라드를 함락해야겠다. 남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함락해야겠다. 히틀러는 왜 최종 목표였던 모스크바로 곧장 내달리지 않고 레닌그라드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지뢰발, 인간방패, 식인.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모든 일이 독서전쟁 중 한 도시에서 일어났다면 믿어지십니까? 1940년에 세운 소련 공격 작전을 보면 3개 집단군으로 나눠서 발트해부터 흑해까지 3,000km 정도의 전선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각자 목표 지점을 점령한 다음에는 모스크바란 한 점으로 모이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예상을 깨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도시 주변에 지뢰를 깔고 어린아이, 부녀자, 노인 할 것 없이 무기도 들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을 방패로 삼아 적을 공격하고 주민들의 씨를 말리기 위한 굶기기 작전으로 식인까지 등장하게 만든 독일군의 만행이 벌어진 이곳, 바로 레닌의 도시 레닌그라드에서 이 모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구백 레닌그라드에서 일어난 참상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틀러의 명령대로 북부 집단군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인 레닌그라드를 공격합니다.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아예 지상에서 통째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닌그라드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죠. 그러면 왜 레닌그라드였을까? 레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원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혁명 후에 레닌의 이름을 딴 레닌그라드가 되면서 공산주의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부과됩니다. 히틀러는 이곳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소련과 전 세계에 10월 혁명의 도시가 끝장났다라는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듣고 보면 좀 허황하죠. 아무리 그래도 이름 때문에 도시를 없앤다라는 게, 그래서 실용적인 이유도 제시하긴 했습니다. 구데리안 회고록에 의하면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레닌그라드를 차지하면 독일 수송선이 발티해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스웨덴으로부터 물자 수송과 북부 집단군에 대한 식량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쟁사적 특징은 민간인과 국민의 의지라는 것이 전략적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점령이 소련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적 목표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국민의 의지라는 보이지 않는 목표가 전략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서울이 떨어졌다. 이것이 주는 충격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서울이 함락당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식의 가정을 집어넣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도시를 점령하는 방법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 전쟁 의지를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도시를 점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혹하게 파괴해야 된다. 도시를 포위해서 주민을 굶겨 죽이고 도시를 말살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방법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항전 의지를 없애기 위해서 본보기로 도시기를 학살하고 파괴한다는 건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가장 참혹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고 야만적인 학살 정책을 20세기에 맞는 전술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1941년 9월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에워싸서 외부에서 오는 물자 수송을 차단합니다. 레닌그라드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지뢰를 깔았고 항복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포위만 하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공습이 시작됩니다. 9월 19일 금요일의 공습은 레닌그라드가 전쟁 중에 겪은 가장 잔인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276대의 독일 폭격기가 레닌그라드를 공격해서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합니다. 이날에만 6번의 공습이 있었는데 이날의 폭격으로 병원 5개가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고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 최고사령부는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파괴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여기서 아주 끔찍한 아이디어가 채택되는데 바로 레닌그라드가 소멸할 때까지 주민들을 굶기자는 것이었어요. 히틀러는 주민들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독일군은 먼저 식량 창고와 기름 저장소를 폭격합니다. 1941년 10월 2,500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고 11월에는 5,500명, 12월에는 5만 명이 사망합니다. 1944년까지 약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습니다. 독일의 굶기기 작전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독일군의 봉쇄가 풀리기 전까지 레닌그라드 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축된 식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시의 배급은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줄었습니다. 1941년 만에 빵 배급은 하루에 125g에 불과했습니다. 밥 한 공기가 약 200g 정도인데 125g의 빵은 손바닥보다도 작은 양입니다. 한 의사는 12월이 되자 굶주림에 추위까지 닥치고 공공교통기관이 정지하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하루에 125g의 빵과 썩은 양배추 잎사귀, 빵가루로 만든 수프를 먹는 일이 일상이었는데도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갔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추운 날씨를 버티려고 가구, 옷장, 책까지 불태우고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바셀린과 벽지, 풀로 수프를 끓여 먹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가죽 구두와 허리띠까지 삶아 먹었습니다. 쥐, 비둘기, 애완동물은 물론이고 길거리에 죽은 말까지 해체시켜서 먹어치웠습니다. 레닌그라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11살 난 타냐라는 소녀가 적은 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941년 12월 28일 12시 30분 제냐가 죽었다. 1942년 1월 25일 오후 3시 할머니가 죽었다. 레카가 죽었다. 바샤 삼촌이 죽었다. 레샤 삼촌이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사비체프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다. 모두 다 죽었다. 타냐 혼자만 남았다. 레닌그라드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지 못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육을 먹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1941년 12월 13일 내부인민위원회 문서에 처음으로 사람이 인육을 먹었다는 보고가 등장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들과 조카들을 살리려고 아내를 살해한 배관공의 이야기 등 13가지 사례가 등장합니다. 내부인민위원회는 다음해 12월까지 시체를 먹거나 인육을 먹은 혐의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레닌그라드 포이전에서 최악의 순간을 기록한 작가 디미트리 라자레프는 자신의 딸과 조카가 가사를 바꿔서 부른 동요가 무시무시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괴물이 걸어왔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는 바구니에 시체 엉덩이를 넣고 다녔다. 점심으로 인육을 먹을 건데 이 조각이면 충분해. 아, 배고픈 슬픔. 그리고 저녁은 확실히 작은 아기가 필요할 거야. 내가 이웃집 요람에서 훔쳐낼게. 다만 내부인민위원회에서 체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명목으로 인육을 먹었다는 협의를 씌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 사건의 정확한 숫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주민들을 더욱 처참하게 몰고 간 것은 바로 독일군의 무자비한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에 있는 독일군에게 명령이 전달되었는데 시민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독일군은 포위를 돌파하면서 여자, 아이, 무방배 상태의 노인들까지 저격합니다. 심지어는 이들 민간인을 인간방패를 삼아서 소련군을 공격합니다. 독일군이 어린아이부터 여성, 노인을 앞세워 공격하자 소련군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레닌그라드의 주민들을 배신감으로 몰아넣고 더욱 끔찍한 참상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탈린이 소련군에게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소련군이 망설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독일군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 삼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민간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련군은 민간인을 향해서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죠. 또 레닌그라드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무인민위원회의 비밀경찰도 냉혹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동요하는 사람,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시민의 적으로 내몰아 죽이죠. 1942년 6월에서 9월 동안 레닌그라드에서만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됩니다. 또한 스탈린은 소련군은 절대 산채로 독일군에게 붙잡혀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퇴각하거나 투항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죠. 스탈린은 독일군에게 붙들린 소련군은 탈영병으로 간주할 것이며 본국의 가족들 역시 체포할 것이라고 공표합니다. 스탈린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스탈린은 아들이 포로가 되자 며느리를 투옥합니다. 이러한 무자비함 때문에 소련군 지휘관들은 숙청이나 처형을 당할까봐 퇴각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일이 흔하게 발생했고 독일군에게 붙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900일이나 지속된 포위로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수는 현재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독일군에 투항하는 소련군은 그 지역에서부터 포로 수용소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가는 내내 두들겨 맞는 것은 기본이었고 부상을 입거나 병들어 지친 포로들은 그 자리에서 총살하고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소련군 포로들을 기차로 실어 나를 때는 지붕이 없는 화물 열차를 이용했죠. 포로들은 눈비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얼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송 중 사망률이 무려 70%였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민간인들에게까지 잔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틀러와 나치는 독소 전쟁을 인종적으로 뛰어난 게르만 민족이 열등한 인종, 강제 노역에나 적당한 슬라브인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즉 나치즘과 유대적 볼세비즘의 투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자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이 전쟁은 몰살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히틀러의 바람대로 레닌그라드는 절멸되었을까? 레닌그라드 주민들은 쓰러져 죽는 자가 있더라도 살아남은 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라며 독일군과 힘겨운 전투를 이어갑니다. 11월이 되면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레닌그라드를 둘러싼 라도가 호수가 얼어붙었고 소련군은 신속하게 자동차 수송대를 얼어붙은 호수 위로 보내 식량과 물자를 운반합니다. 12월 초에 한파가 연이어 몰려오면서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자 대량의 식량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죠. 결국 레닌그라드 주민들은 독일군에게 끝까지 맞섰고 독일군은 포위망을 거두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사를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어디까지 강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치 거대한 실험장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사례가 있어요. 인간은 어디까지 돌변할 수 있을까? 이때 레닌그라드 전투에 참전했던 소련군 병사 중에는 푸틴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푸틴의 부모는 살아남았고 푸틴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태어납니다. 그 푸틴이 오늘날 도시 폭격과 도시 포위전을 시행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저 속에서 살았으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다. 폭력은 다른 폭력을 정당화한다.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 악순환 중에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 도시 전체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전투. 독일이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한 전투.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전투. 5개월간의 생지옥,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무패를 자랑하며 서부 유럽을 장악하고 소련 곳곳을 초토화시켰던 독일은 어째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전투로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요? 히틀러는 북부 집단군이 레닌그라드를 공격할 때 남부 집단군에게는 우크라이나와 키예프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곳에 석유와 식량 공급처를 마련하고 소련으로 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었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지역이 된 곳이 도네츠 지역인데, 당시에 이 지역은 소련 전체에서 석탄의 60%, 코크스의 75%, 강철 20%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먹으면 항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판단도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독일군 보급팀은 상상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통하던 임기응변이 러시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도로 상태는 워낙 열악했고 엉터리 지도 그리고 잘못된 정보 말도 못했죠. 워낙 엄청난 장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소모와 고장도 극심했죠. 이런 불길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살극을 벌이면서 키예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모스크바 진격이 늦어집니다. 이 틈에 소련군은 수도 방어를 준비할 수 있었고 독일군의 모스크바 공략 작전이 늦어지면서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쯤 된 무렵이었는데 독일군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장갑 부대는 연료 부족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날씨가 독일군의 발목을 잡습니다. 유명한 소련의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10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중부 집단군 전장에 첫눈이 내립니다. 다음 날 눈이 녹자 사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비포장 도로인 소련 도로가 진흙투성이가 된 거죠. 보병조차도 무릎까지 올라오는 진흙길에서는 행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추위를 막아줄 방한 코트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은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5일 독일군의 모스크바 공략 작전은 보급 부족과 악천 후 소련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중지됩니다. 소련군도 사실은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병력은 겨우 조달했고 조직력이나 장비는 굉장히 부실했죠. 독일식 관념에서 보면 이렇게 장교 부실하고 장비 부실하고 이런 훈련이 안 된 군대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에 투입된 독일군 장병들은 중요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패배해도 소련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다. 장비들이 열악하다고 그러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방한 장비는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반면에 독일군은 점점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군들은 그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공격을 멈추자 소련군은 모스크바 북방의 도시 칼리닌 주변에서 예비 공격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모스크바 전면에서 3개 군대가 동시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독일군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방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에 모입니다. 결국 독일군은 저항 거점을 포기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당혹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탈린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이 예상외로 신속하게 격퇴되자 스탈린이 너무 고무된 것이죠. 그러더니 중부 집단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본래의 전략을 버리고 중부 집단군, 북부 집단군 전체에 대한 거대한 포위 작전을 명령합니다. 그 결과 후퇴하던 독일군이 역습을 가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역으로 히틀러의 사기를 고무시킵니다. 다시 고무된 히틀러는 스스로 육군 총사령관을 겸임하게 되고 직접 소련 침공 작전 지휘권을 장악한 후에 군대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남부 집단군에게 더 진격해서 카프카즈 유전지대를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군대도 이미 보급 능력이 한계에 달해서 군대가 껍질만 남은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무리한 진격을 명령했던 거죠. 이 카프카즈 전역 과정에서 히틀러의 산만증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합니다. 카프카즈 방면군으로 군대를 보내면서 그들의 측면을 방어하고 소련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전투를 벌이기로 작정합니다. 청색 작전 중에 스탈린그라드 점령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의 공업도시였는데 이곳으로 일개 집단군을 보냅니다. 스탈린의 마을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함락하면 정치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죠. 더 중요한 것은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의 주요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독일군과 소련군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 스탈린그라드를 지배하면서 카프카즈 유정과 코카서스 산맥을 넘는 통로까지 확보하고 볼가강을 지배한다. 그러면 소련은 석유 공급지와 연결이 끊어지니까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술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느냐는 부분이 또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스탈린그라드 방면군이 카프카즈 진격군을 보조하는 목표인지 아니면 이 자체를 확보하고 북쪽으로 더 진격하는 게 목표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가라. 저기 중요하니까 점령해라. 포위할까요? 섬멸할까요? 우회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독일 군부는 스탈린그라드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하고 대량의 소위탄을 투하죠.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체 주민이 60만 명이었는데 확성기에서 공습 경보를 알렸을 때는 이미 늦어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보병의 진격은 9월 12일 새벽에 시작됩니다. 주 공격 구역에는 보병 5개 사단, 기갑 2개 사단을 투입합니다. 당시 스탈린그라드를 방어하던 소련군 62군은 말만 군이지 겨우 1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민병대 15,000명을 급조해서 편성했죠. 13일까지 포격과 공습이 맹렬하게 이어졌고 거침없이 진격해서 도심을 확보하고 중앙역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이 중앙역 뒤에 선착장이 있어요. 이 선착장을 점령하면 스탈린그라드 점령이 끝나게 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선착장을 향해서 조여 들어갔습니다. 그 선착장을 지키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강까지 겨우 102m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영화처럼 소련군에서 로딤체프 사단이 증원됩니다. 로딤체프는 러시아군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사단장이었어요. 이 부대는 경무장만 하고 있었지만 로딤체프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알고 즉시 강을 건너서 병력을 투입합니다. 그 바람에 독일군이 볼가강을 100m 남겨둔 상태에서 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6일에 소련군에게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남부 지역의 지휘관들이 스탈린그라드는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도주해버리고 그 바람에 군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 바람에 스탈린그라드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스탈린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함락을 극적으로 면했어요. 로딤체프 사단은 10,000명 중에 320명만 살아남는 결사적인 항전을 펼쳐서 드디어 이 방어선을 지켜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탈린그라드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지루한 소모전으로 바뀝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건물을 폭격해버린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되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리케이트와 장애물 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거리와 거리에서 저격병과 육탄전으로 병사가 맞붙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생지전쟁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진짜 시가전이 시작됩니다. 소련군이 거점으로 잡은 트랙터 공장, 대포 공장, 제철소 같은 중심 지역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기가 주전장만이 아니었어요. 거리 모든 곳에서 가옥, 파괴된 벽, 지하실, 하수도에서 병사와 병사가 만나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잔혹하고 맨몸으로 부딪히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독일군이 처음엔 우세했습니다. 9월 말까지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의 80%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폐허가 됐고 독일군 장군들은 이제 전략적 의미가 없으니까 빠져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히틀러는 안 된다. 끝까지 점령해야 된다.
전략적 목표가 불확실해버리면 맹목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스탈린도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거기다 자기 이름이 걸린 도시잖아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에서 죽어라. 민간인의 철수조차도 불허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독재자의 군대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소련군에게는 더 참혹한 명령이 내려옵니다. 바로 형벌부대와 저지부대라는 것입니다. 형벌부대는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온 사람들, 이런 부대로 만들었는데 총알바지로 앞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후퇴하려고 그러면 뒤에 있는 저지부대가 사격해서 후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독일군이 레닌그라드에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군도 자기 동족을 총알바지 역할을 시킨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지속되니까 스탈린그라드에는 점차 시신만 쌓여가게 됩니다. 어떤 독일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길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시체를 단위로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 끝이 없는 사나운 불길이 마치 시체를 불사르는 용광로와 같다. 10월이 되자 독일군이 다시 볼가강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련은 그럴수록 더더욱이 끊임없이 보충병을 투입합니다. 영화를 보면 소련군이 총도 들려주지 않고 투입해서 몸으로 밀어붙이는 광경이 있는데 이건 실제입니다. 전쟁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인명을 집어넣으면 독일군은 점령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련군이 아무 대책 없이 사람만 투입하는 것은 아니었죠. 소련군은 후방에서 체계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반격은 천왕성 작전이라고 불렸는데요. 스탈린그라드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소련군 100만 명을 모아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수천 문의 대포와 함께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독일군은 그 뒤에서 체계적인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독일군 33만 명이 포위되었고 스탈린그라드는 완벽하게 고립됩니다. 이때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 지휘관이었던 파울스 장군은 후퇴를 부탁하는데 히틀러는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 그곳에서 모두 죽으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스탈린그라드가 함락 직전이 되자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킵니다. 자살하라는 뜻이었죠. 분노한 파울루스는 항복하고 맙니다. 당시 소련군에 항복한 최고위 장군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나치 독일이 공개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첫 전투이자 독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한 전투였습니다. 무적이라는 이미지에 독일의 명성에 흠집을 남겼고 독일의 사기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1943년 1월 30일 히틀러는 자신의 집권 10주년 기념일에 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고 괴벨스가 대신해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독일 국영 라디오 채널에서는 스탈린그라드의 패배를 발표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소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넘겨줍니다. 이제 스탈린의 목표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고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독서전쟁을 읽다 보면 춥습니다. 두 번째는 전율이 생기고 세 번째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혹해질 수 있느냐? 인간은 어디까지 강인해질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질문이에요. 인간은 어디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느냐? 독서전쟁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극한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 이런 큰 비극이 된 데는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단계의 원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승리의 가능성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으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승리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략적 목표와 달성 수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최악의 비극, 두 번의 세계대전의 특징은 모두 이 전략적 목표와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로 엄청난 혼란과 혼전, 그리고 수천만 명의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독서전쟁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입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두 명의 독재자와 길을 잃은 수백만 명의 군대가 벌였던 희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무려 3년이 걸린 거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다시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치와 히틀러를 몰아내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속고 속이는 기만작전과 최신식 무기의 등장으로 나치 독일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 그 이야기는 노르망디에서 시작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로 독서전쟁의 기세가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독일은 이를 만회하려고 독일 내에 총동원령을 내리죠. 10대부터 50대까지 사람들을 모두 전선으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또 영국과 미국이 아직 제2전선을 개척하지 못한 틈을 타서 서부전선에 배치되었던 정예부대를 동부전선으로 옮겨서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이은 패배로 히틀러는 계속해서 많은 병력을 잃게 되죠. 스탈린은 스탈린대로 우리가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1942년부터 연합군에게 상륙작전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실은 미국도 1943년에 프랑스 상륙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1943년까지 영국으로 가는 수송선들은 유보트에게 굉장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만약 상륙작전을 감행하다가는 바다에서 엄청난 병력과 물자를 잃어버릴 판이었죠. 1943년 11월에 스탈린과 루즈벨트, 처칠은 테헤란에서 삼국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연합군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제2전선을 일으킬 날짜, 그리고 동부전선에 집중되어 있는 압력을 서부전선과 남부로 분산시킨다는 대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여기서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하게 되는데 1944년 5월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2전선을 개척한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2전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영국은 남부 발칸반도 쪽으로 상륙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전후에 소련이 동유럽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거절을 해요. 결국 43년 12월에 연합군은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서 나치가 장악한 프랑스 북부에 상륙하는 오버로드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영국군 해군 중령 모건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오버로드 작전의 주요 기획자로 임명됩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미군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연합군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을 원정군 지상부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연합군은 비밀리에 정찰기를 보내 유럽 각 연해의 지형과 풍향, 수심, 독일군의 후방 지역 등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공군이 원활하게 군을 엄호하고 물자를 조달하고 후속 부대를 증원하려면 상륙 지점이 영국 공군 기지와 가깝고 근처에 항구 설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영국 해군 중령인 모건은 이 조건에 적합한 곳으로 프랑스의 칼레와 노르망디 해안을 지목합니다. 그러면 칼레와 노르망디 중에서 왜 노르망디였을까? 칼레는 영국과 가장 가깝지만 해안 절벽이 가파르고 해변이 협소하고 가장 중요한 건 독일군이 최정예 병력을 배치해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는 조금 더 멀지만 해변이 평탄하고 독일 수비군 병력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부근에 쉐르부르라는 비교적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리드하는 지도부는 오버로드 작전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노르망디 오른강 어귀에서 쉐르부르 사이에 80km 되는 해안가에 상륙하기로 합니다.
또한 공수부대를 독일군 방어선 후방에 강화시켜서 협동작전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독일군은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독일은 연합군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공격해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유럽이 노르웨이부터 프랑스 남부까지입니다. 전선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내에서도 상륙 지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독일군 청사령관 룬트슈테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휘관이 연합군의 상륙 지점이 칼레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레는 독일의 공업 중심지 루르와 가장 가깝고 연합군이 상륙하는 순간 독일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집단군의 롬멜 원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륙 지역이 노르망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히틀러는 전쟁 때마다 강력한 방벽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3,680km 대서양 방벽을 구상을 합니다. 한포에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해안포대를 건설해서 전 해안을 요새한다. 롬멜은 노르망디 방어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고 프랑스 해안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롬멜이 와서 보니까 노르망디 지역의 방벽이라는 게 그냥 집담한 건물 수준으로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휘하 병사들을 휘몰아서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롬멜은 모래사장 앞에 무려 6천만 개의 지뢰를 깐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전차호를 파고 물 밑에는 상륙 장애물과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또 해안에는 콘크리트 토지카를 만들어서 기관총 진지와 해안포대를 만들고 모래사장 뒷부분에는 말뚝을 설치해서 해변을 철통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륙작전을 막기 위해서 수중에 구조물을 만들고 그 끝에다가 대전차 지뢰를 납니다. 그러니까 상륙정이 오다 보면은 이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죠. 연합군이 이 장애물이 무서워서 그걸 피한다고 썰물에 상륙을 했어요. 원래 상륙작전은 밀물대 합니다. 그래야 배가 해안에 바로 와서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봤듯이 병사들이 너무나 먼 해안선을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희생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롬멜은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 지점을 노르망디로 예상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전체 작전 계획에 중요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군은 왜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상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연합군이 독일군을 속이기 위한 다양한 기만 작전을 펼칩니다. 독일군이 상륙 지점을 예측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가 항구였습니다. 상륙 작전은 대규모 항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연합군이 상륙 예행 연습을 위해서 DF 상륙 작전이라는 기습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대실패로 끝납니다. 이후 독일군은 항구가 없는 곳에 상륙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요새화되어 있는 항구에 상륙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죠. 항구가 없는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다음에 항구 시설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발한 장비를 동원해서 해결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채택한 아이디어가 조립식 임시 항구입니다. 영국 해군 공학 전문가들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속이 빈 커다란 부력 상자 200개로 이루어진 인공 항구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상륙한 뒤에 독일군의 대서양 방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장비를 구상합니다. 쇠사슬을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전차가 있는데 이게 지뢰를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폭약통을 발사해서 벙커를 파괴하는 전차. 여러 가지 신식 전차를 연구해서 제작을 합니다. 또한 연합군은 자신들의 실제 상륙 지점이 깔레라고 믿게 만들려고 중립국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깔레 해안의 지도와 기상재료 이런 거 막 구입합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에 해당하는 미국 집단군이 영국 동남 해안가 지역에서 칼레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루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육군 제1집단군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패튼 장군을 집단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패턴을 임명한 것도 신의 한 수였는데
깔레 지역 상륙 작전이면 최고의 장군이 지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독일군이 연합군 중에서 최고의 장군으로 인정한 사람은 패턴이었어요. 근데 연합군은 패턴을 최고의 장군까지는 아니고 싸움 잘하는 성질 더러운 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패턴이 이탈리아에서 야전병원에 병문안 갔다가 애 하나가 전쟁 공포증 걸렸다고 그러니까 걷어 찼다는 말도 있고 따귀한테 때렸다는 말이 있는데 자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 끝나면 해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도 들어가는데 독일군이 생각하기를 구두발로 한번 찼다고 자르는 게 어딨어 최고의 지휘관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속이려는 기만책이다 라고 해서 이 집단군을 진짜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집단군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서류 뭐 갖고 와라, 어떤 놈이 탈영했다, 밀가루 언제 오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통신은 매일 합니다. 심지어 독일군 정찰기들이 일개 기갑여단에 영국군 전차가 대기하고 있는 거를 발견한 적도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당시 영화 제작자 분들이 다 들어가서 칼레 해안 맞은편에 있는 거 도보 해안 곳곳에 곰으로 만든 유조선, 오일 탱커, 뭐 인형, 그래서 완전히 세트장을 꾸며놔서 독일군을 속입니다. 실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병력은 특수훈련을 받은 37개 영미 정예사단이었고 그들이 직접 운용할 전차, 수류 양용 수령 차량, 지프, 대포 등과 함께 노르망디 맞은편 들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기만 작전에 히틀러는 속아 넘어갑니다. 연합군이 92개에서 97개 정도의 사단 병력으로 7월에 칼레를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독일군 최정예 부대였던 제15집단군을 칼레로 집결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롬멜과 룬트슈테트가 의견 대립을 벌이게 됩니다. 롬멜과 일부 장성들은 칼레와 노르망디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5개 기갑사단을 중간 지역에 주둔시키자. 그리고 상륙 당일에 해안에서 적을 경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룬트슈테트는 기동방어 작전을 제안합니다. 연합군을 모두 상륙하게 하자. 일단 상륙한 다음에 독일군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지점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날 그럼 롬멜 말대로 했으면 실패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독일군의 방어 작전에 대해서 누가 옳았느냐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동 방어와 해안 방어의 논쟁이 벌어지니까 히틀러도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타협책을 제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갑부대를 각기 다른 사령부에서 둔다. 그리고 히틀러 본인은 베르히텍스 가든에 남아서 노르망디에 있는 기갑부대는 자기가 도장을 찍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가져가 버려서 결국 전쟁이 났을 때 롬멜은 기갑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빼앗겨 버립니다. 1944년 5월 중순에 아이젠하워 주재로 오버로드 작전 실행에 관한 회의를 엽니다. 영국의 조지 6세 국왕, 처칠 수상, 남아프리카 총리, 스마츠 원수 및 각군 참모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죠. 이 자리에서 몽고메리 장군이 작전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몽고메리는 영국 3개 군단 소속 7개 사단, 미국 제1집단군을 시찰하고 전시동원을 실시합니다. 5월 29일 오전에 아이젠하워는 마샬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보낸 6월 7일 미국 참모장들이 런던에 도착해서 상륙 후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긴급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라는 정보를 받습니다. 기상정보에 따르면 5일 정도 날씨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이젠하워는 상륙 일자를 6월 5일로 정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버로드 작전이 시작됩니다. 해협을 건너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서 부대와 각종 전차들이 상륙 함대가 정박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기상 상태가 급변하면서 대서양 상공의 대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6월 2일 아침에 아이젠하워는 영국 기상대 대령인 스태그 대령을 부릅니다. 스태그는 6월 6일 이전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4급에서 5급의 서풍이 있을 것이며 4월 7일 사이에 영국 해협은 구름이 많고 폭풍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6월 4일 새벽에 아이젠하워는 결국 최고사령부에서 전날 저녁에 내린 임시 결정을 승인해서 상륙 일자를 24시간 늦춥니다.
그런데 기상 상태가 갑자기 악화가 되니까 독일은 연합군이 며칠 동안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폭풍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상륙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 롬멜은 독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간 김에 히틀러를 만나서 기갑부대를 직할로 사용하게 해달라 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상전선에서 이변이 일어납니다. 누구 말로는 칼로 그은 것처럼 약간의 파란 하늘이 나타났어요. 이걸 보고 스테그가 아이젠하워한테 거짓말처럼 6월 6일에 하늘이 고기만 빌 겁니다. 기적 같은 기상 상태가 된 거죠. 아이젠하워는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한 달을 연기해야 돼요. 조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할 것이냐를 몽고메리에게 묻습니다. 몽고메리도 작전을 실행하자고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최종적으로 6월 6일에 오버로드 작전을 실행하기로 하고 모든 사령부와 워싱턴에 있는 연합참모장위원회에 이를 통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이 기상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전후에 밝혀진 사실인데 당시 독일군 기상부대가 장비가 형편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기상 예보를 신뢰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6월 5일에 파리 총사령부에 있던 룬트슈테트는 헬브르에서 르하브르 사이에 독일군 레이더 기지가 교란되고 런던 BBC 방송에서 프랑스 저항군자들에게 심상치 않게 많은 양의 비밀 정보를 발송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깔레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 제15집단군도 런던에서 프랑스 저항군자들에게 보내는 비밀 전보문을 가로챘는데 공격이 곧 시작되니까 준비하라는 내용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룬트슈테트는 독일 제15집단군과 제7집단군의 1급 전쟁 준비 태세를 취하라고 명령하면서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나 롬멜의 참모장 스파이들이 별장에서 자기 매형과 롬멜 친구들을 위해서 연회를 열었고 파티를 즐기느라고 경보가 제대로 전달되질 않습니다. 드디어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6월 6일 새벽 1시에서 2시에 영국 공수부대 제6사단, 미국 공수부대 제82 공습, 제101 공수부대가 연이어 노르망디에 투하되기 시작합니다. 독일 제10단군 참모장은 롬멜에게 급하게 이번 공수작전이 대규모 작전으로 보인다고 보고를 하죠. 롬멜의 참모장 슈파이델은 믿지 않았지만 파리 총사령부에 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룬트슈테트는 스파이델의 상황 보고를 듣고 연합군이 아군을 유인하는 작전이다. 그래서 병력을 분산시킨 후에 깔레로 상륙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또 주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15집단군을 동원해서 연합군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됩니다. 영미 공수부대는 착륙한 뒤에 순조롭게 해안 통로와 주요 교량을 점령하고 독일 해안 수비군의 뒤쪽에 견고한 공격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프랑스 저항운동 조직원들도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철도를 파괴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전화선을 다 끊어버리는데 이것이 독일군이 뒤늦게라도 조직적으로 대응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날 아침에 노르망디 방어진지에 있던 독일군들이 안개 사이로 수많은 함정이 바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다. 독일 수비대는 적을 향해서 포탄을 쏘기 시작하지만 연합군은 이를 뚫고 오른강 어귀에서 코탕탱 반도 동쪽 기슭까지 95km에 달하는 5개 지역의 해안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공군과 함대의 화력 엄호를 받으면서 수많은 상륙정들이 얕은 물가까지 나갑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이 썰물 때 상륙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죠. 따라서 대포가 모두 밀물 지역의 만조선에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0여 미터 되는 해안가 모래사장에 매설한 폭탄들은 모두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연합군 부대가 상륙합니다. 독일 수비군은 십자포화로 해안을 봉쇄하고 먼 거리를 달려오는 연합군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지상 수비군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수적으로 워낙 열세해서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연합군의 방대한 함대가 해상의 각 항로를 지키고 있어서 코탕탱 반도로 접근하는 모든 독일 함정들도 저지됩니다. 롬멜은 노르망디에서 벌어진 일을 뒤늦게 알고 전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내가 바보짓을 했다고 어마어마하게 후회했다고 해요. 그리고 노르망디의 상황이 악화되자 파리에 있던 룬트슈테트와 슈파이델은 다급하게 최고 사령부와 연락을 취해서 2개 기갑사단 증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히틀러의 고문인 요들은 연합군의 상륙 지점이 깔레라고 믿었기 때문에 룬트슈테트의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그동안 헝가리 국빈을 접대하고 낮잠을 자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긴급 상황이 전해지고 나서야 노르망디 증원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연합군이 해군과 공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전술적으로도 독일군의 허를 찔렀지만 5개 상륙 지점에서 전진은 매우 더뎠습니다. 각 상륙 지점이 전부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상호 협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합군 공군은 몇 주간에 걸쳐서 조직적인 폭격으로 기차, 조차장, 구름다리, 기관차, 역 등을 파손합니다. 덕분에 독일군은 신속하게 증원부대를 직결시킬 수가 없었어요. 롬멜은 인군 부대와 증원을 위해서 파견된 2개 기갑사단을 소집해서 요격전을 벌입니다. 이것이 연합군의 공격을 잠시 저지할 수는 있었지만은 성공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안 교두보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럴 줄 알고 바다에는 군함들이 떠 있었죠. 그래서 함포로 방어망을 구성하는데 당시 참전했던 독일군 장교의 기록에 의하면 일반 포병부대의 포격은 뚫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함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투 10년 한 병사고 뭐고 다들 얼어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도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에 대한 반격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연합군 상륙부대는 거점을 마련해서 상륙 지점 5곳을 하나로 이어 놓았고 드디어 독일군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지만 그 뒤에 전투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D-Day의 성공을 통해서 독일군의 대서양 방벽을 무너뜨리게 되고 독일군은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이후 독일군은 계속 밀려서 후퇴했고 서유럽 각국은 해방되었으며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격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입니다. 대체 처칠은 어떤 인물이길래 끝까지 영국을 지켜내고 끔찍하고 잔혹했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처칠의 모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럽 전역이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을 때 끝까지 히틀러 그리고 나치 독일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당시 유럽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프랑스와 영국이었는데 프랑스의 파리마저 히틀러에게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국은 최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꺾이지 않고 히틀러와 나치 독일에 맞섰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영국의 총리 처칠입니다. 그러면 처칠은 정말 전쟁을 위해서 타고난 뛰어난 전략가였을까? 처칠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칠은 영국 귀족 신분인 공작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은 영국 재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어머니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이분이 어머니가 미국인입니다. 뉴욕에서 내노를 하는 부잣집이었죠.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가문으로 보면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인데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적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지도 않고 학우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 문제였다 얘기도 있고 그런 처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칠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이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사관학교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사관학교 들어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서 무려 3주나 했습니다. 아무튼 사관학교 샌드허스트에 입학한 처칠은
전략 전술을 짜는 군사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졸업 후에 기병 장교가 됩니다. 처칠이 영국에서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게 된 것은 1899년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제2차 보호전쟁 때입니다. 당시 영국이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으려고 남아프리카에 사는 네덜란드계 백인이었던 보호인이 건설한 나라를 침략하면서 보호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칠은 보호전쟁에 종군 기자로 참여해서 전쟁 상황을 기사로 보도했는데 하필 무장한 보호인들이 처칠이 탄 기차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잡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6대 공작 가문의 최초의 공작이었던 말보로는 영국의 전설적인 전쟁 영웅입니다. 이런 집 애를 잡았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진이 남아있는데 맨 앞줄에 처칠을 딱 세우고 찍습니다. 그리고 집에 편지도 보내줍니다. 당신 아들 우리한테 잡혀있는데 잘 보살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죠.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처칠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자기는 평생의 망신거리가 생긴 거예요. 당시 처칠은 포로 수용소의 대접을 잘 받고 있었어요. 종전돼도 귀국은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이렇게 돌아갔다가는 정치적 생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모한 탈출을 시도합니다. 사실 이런 탈출은 수용소를 탈출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거기를 탈출해서 안전지대까지 가는 게 힘듭니다. 대부분 여기서 잡혀요. 처칠은 기가 막히게 탈출은 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보호군은 처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엄청난 현상금을 뿌립니다. 그 사이에 영국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매일 신문에 나오고 처칠이 어떻게 됐냐, 혹시 사자한테 물렸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불가능한 탈출극을 처칠이 성공시킵니다. 중간에 우연히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영국계 사람 집이었어요. 이분이 도와줘가지고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결국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영국에서 처칠 이야기가 막 퍼지면서 완전히 국민들에게 전쟁 영웅으로 부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출마해서 26살의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가뜩이나 집안도 좋으니까 승승장구해서 32살이라는 나이에 통상장관에 임명되죠. 경제장관, 내무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영국 최고의 스타 정치인이 됩니다.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정치 인생을 이어가던 처칠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칠이 해군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중립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영국 편인 연합국이 아닌 독일 편의 동맹국으로 입장을 바꾸죠. 여기에 처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영국에게 전함 2척을 주문했는데 처칠이 오스만 제국에게 넘기지 않고 전쟁 났다고 영국 해군에게로 투입해버린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일방적인 영국의 결정에 분노했고 이 틈에 독일이 오스만 제국에게 전함 2척을 선물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맹국으로 노선을 정하고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하게 됩니다. 이때 처칠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서 오스만군을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이게 유명한 갈리포리 전투인데 오스만군이 주둔한 갈리팔리 반도에 영군을 투입하는데 당시 그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모한 공격을 한 나머지 연합군은 사상자 약 20만 명을 내고 철수하게 됩니다. 처칠의 잘못된 판단으로 연합군이 큰 피해를 보게 되자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해군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전쟁 지도자로서는 영원히 복직하지 못할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때 처칠은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위기를 복구합니다. 다시 군에 입대한 거죠. 그것도 중령으로 복귀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위직에서 일반직으로 내려가게 되죠. 처칠은 중령으로서 서부전선의 전장을 누렸는데 한번 꼬꾸라진 그의 위상은 회생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전쟁광이라는 비난과 함께 영국 국민으로부터 증오를 한몸에 받았던 처칠을 다시 정치 무대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죠.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처칠은 다시 재기했고 치밀하고 정교하고 황당한 전략으로 히틀러에게 맞서서 연합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공헌하게 됩니다.
처칠은 루즈벨트와 함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파리를 탈환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면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고립되게 되죠.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잔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에 막이 내립니다. 처칠은 전시의 총리였습니다. 문제는 그냥 전시가 아니라 영국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극악한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것이었죠. 전쟁 논리, 전쟁 상황에서의 냉정한 결정과 정책이 장점인 인물입니다. 또 전시의 국제정치, 세계 전망에서 전략적 식견이 탁월했다는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인의 의무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은 반전파, 강한 평화론자, 유화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처칠은 전쟁이 난다고 예견을 했었죠. 또 전쟁을 이끌어가는 동안에는 전후, 냉전 체제를 예상하고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예언하고 대비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유엔입니다. 이미 강자는 미국하고 소련으로 갔어요. 영국은 강자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뭔가 힘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고 있는 세계기구가 공허한 이름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강자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 약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유엔을 만들게 되면 이게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수결 앞에서 한 표밖에 없는데 여기서 표에 의지합니다.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거나 영연방이에요. 그래서 다수결의 유엔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 그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20세기에 영국이 여전히 영국으로 살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히틀러의 광기에 맞서며 영국을 지켜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은 국민 영웅이 되었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총선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습니다. 영국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무색하게 총선에서 참패하고 정계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은 처칠이 전쟁에서 영국을 구할 리더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전쟁 이후 영국을 재건할 인물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처칠이 반공주의자, 보수주의 정치가라는 지적을 받지만은 이런 타이틀로 해서 그의 정책과 태도를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최저임금 지지자였고 노동자의 대우와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항상 인내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어떤 종교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 기업인, 어떤 사회적인 리더가 할 때는 멋있는데 총리, 최고 권력자 이런 사람이 국민이요 미래를 위해서 참아라 그러면 이게 그냥 바로 정책적 압박으로 들리거든요. 이것이 처칠이 항상 전시용 지도자면서 평화시에서 외면받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